안녕하십니까? 그럼 윌리엄 벤 고든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let's start William Van Goden's lecture.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요, 명상을 성장을 위한 수행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정으로서 명상이 우리의 에고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여정으로서 제가 묘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명상 여정으로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5단계를 체계화했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의 명상이 증진되면서 이 단계를 옮겨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에고에 매우 몰입된 상태가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에고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간당입니다. 에고 때문에 고통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에고를 좀 더 잘 알아차리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고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덜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고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요. 제가 그 각 단계에 나아가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배경에 대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세계 주요 종교 거의 대부분은요, 그 수천 년 전에 명상가들, 노련한 명상가들이 만든 그러한 경전류, 문헌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고의 수준, 나에 대한 집착, 내 것에 대한 집착, 나라는 집착, 이것들이 너무 강해져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상가 중에서 8세기에 바드마 삼바바라는 이런 명상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로 티벳의 불교를 전한 것입니다. 그가 한 말에 따르다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쇠로 만든 새를 하늘에 보게 될 때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고의 정도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강화되고 있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큰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른 그 스테이지, 그 단계들을 분석해 보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이 에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과 의견, 특히 자신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다른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 또는 세상과 대조되는 자아, 나 그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심리사회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아, 특히 자아의식, 에고는 자아와 관련된 모든 심리적 현상과 과정을 뜻하고 개인의 태도와 가치관, 관심사를 형성한다.
그래서 에고는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의 측면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내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에고의 정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고의 몰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단계에서 이 자아에 사로잡혀 있고요.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세속적인 목적을 향해 있고요. 재산을 많이 모으거나 명예를 얻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 것에 아주 관심이 많고요. 내 상황을 어떻게 더 나게 만들까, 아니면 내 상황에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피할까, 이런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에고에 너무나 갇혀 있기 때문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데요. 이 에고가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9세기의 이런 명상가 다르마락시타라는 이름의 명상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날카로운 무게 바퀴라고 하는데요. 만일에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책에서 한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한 곳에서부터 야기된다. 바로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겨난다고 다르마락시타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 세상에 투사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집착입니다. 자기 자신에 너무 갇혀있기 때문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에 이익이 있다는 것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저희는 집착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특정 대상, 생각 또는 개념의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과도하게 할당하여서 대상에 비현실적이고 본질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와 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은 신혼여행에 비유할 수 있는데, 새로운 차라든지 새 집을 사고 싶을 때입니다.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싶고요. 새로운 좋은 그런 배우자를 받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신혼 기간에 특히 이런 집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갖게 될 때 아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행복은요, 우리를 아주 충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면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집착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갈증이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됩니다. 이와 연결된 개념이 바로 존재론적 중독입니다. 제가 저희 동료 연구학자들과 함께 이것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아 또는 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뿌리 깊은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와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 중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한테 중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 내 거, 나, 이렇게요. 이러한 개념을
그 의학적 그런 배경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고요. 우리를 너무나 세계의 중심에 세워놓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을 제한시키셔서 사람의 그 능력을 다 실천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의 동료들과 함께요. 그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존재론적 중독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요. 그래서 그 연구에서 별로 놀랍지도 않는데 긍정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존재론적 중독이 높은 사람들과 그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12가지 질문에 대답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런 빈도수를 뭐 항상이라든지 이런 빈도수를 또 함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나 단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적은 있나? 이런 질문도 했는데요. 물론 에고가 큰 사람들은 아마 실수나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해에 다른 사람들 비해 얼마나 열등하다고 느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에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요. 어떤 우월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기 하는 이유는요. 전통적인 이런 심리학에서 다루는 에고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들이 나보다 낫다. 나는 그들만큼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전히 많은 에고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존재론적 중독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자기 중독이 다른 고통을 어떻게 야기시키는지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신질환에서요. 또 다른 어떤 기존의 간습적인 그런 중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예를 들자면 경계, 성격 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많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인데요. 에고와의 갈등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전 단계 너무나도 예고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치는 그런 상황이가 됩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는지, 나의 전체 잠재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달성하고 어떻게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아주 오랫동안 깊게 지속되는 고요함을 내 자신 안에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더 삶에서의 큰 의미를 찾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고민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탐험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제가 저희에게 결국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서 에고가
내 마음을 통제시키는 것을 놓을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인간으로서의 자신 존재,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극복하고 나의 잠재력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무시하고 이를 직면하기보다는 이를 피하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계에서 두 가지 개념인데요. 바로 마음 챙김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음 챙김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단계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음 챙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음 챙김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는 앨런 앵거라는 하버드 대학교 학자인데요. 이분은 마음 챙김의 부재가 로봇처럼 프로그래밍된 루틴이나 패턴에 의한 생각, 감정, 행동들의 결정이 되고, 이에 대한 부재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선택의 폭을 좁히며 단일한 사고를 하도록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즉 학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납득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고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착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의미의 착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착각이 있는데 시각적일 수도 있고 청각적일 것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착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착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나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역착각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현재 완전히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 저희가 완전히 살아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리고 미래는 이미 지나갔거나 앞으로 생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인지 못하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에고 알아차리기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에고를 조금 더 잘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작동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차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우리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집중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 기반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집중 기반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천천히 느리게 하고 또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좀 더 조사를 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면 우리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많은 긴장감이라든지 우리 내부에 많은 혼란이 있다면 굉장히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좀 천천히 느리게 좀 한숨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명상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흡을 하고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알아차리기 명상이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 PPT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호흡을 할 때 호흡이 들어가고 또 몸에서 나오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마음이 너무나도 어떤 한 상황에 집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미래나 과거에 빠져 있다면 다시 의식을 하여 우리의 호흡을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것에 집중을 하여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다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명상적 닻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현재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 호흡의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또 좀 더 설정이 된다면 또 실제로 명상에서 호흡 알아차리기 명상에서 이것이 더 확립이 되게 되면 각 호흡이 모두 다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똑같은 호흡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각 호흡은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또한 이 호흡에서 숨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갈 때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호흡이 어떤 질감이 있고 또 맛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수행에서 이 호흡 알아차리기 수행에서 계속 진행함에 따라 우리가 이 호흡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명상을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지도를 할 때 이제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방에 꼭 한 명 정도는 이제 호흡을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모두 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강압적이지 않게 편안하게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호흡 알아차리기가 이제 확립이 되면 그리고 이 일을 잘 하고 있다 생각을 한다면 호흡을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이 순간을 따라갈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태도라든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호흡마다 내 폐가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아니면 내 호흡이 내 심장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장이 되었던 순간에 이어서 숨을 내뱉으면서 몸이 다시 릴렉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일 수도 있고 긴장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서 이런 감정을 인지를 하고 숨을 내뱉으면서 릴렉스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호흡을 몸에 들어가는 것을 따라간다면 그 다음에는 호흡이 몸에서 나가는 것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서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내뱉은 그 이후에도 호흡을 제가 계속 따라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숨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들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바람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고
이 자연에 포함이 되고 있는 녹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기를 하는 것 그 자체에도 여러 가지 분석적 그리고 통찰적 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저희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은 단 하나의 호흡인데 바로 보편적인 그런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술 하나 한번 방법을 하나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제 연구 동료들과 함께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서라든지 학교, 대학교 환경에서 아니면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SOS 기술입니다. 만약에 생각이 계속해서 불안스럽고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면, 아니면 길을 잃고 스스로 헤매고 있다면, 아니면 어떤 상황에 반응하고 대응을 하되 숙련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SOS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stop, 멈추고 observe the breath, 호흡을 바라보고 step back and watch the mind,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살핀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흘러가려는 그 복잡한 마음을 멈추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앞으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알아차림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여정에서의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제가 에고 약화시키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에고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통찰 명상 기법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가 에고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깊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일단은 이전의 단계에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했고 또 명상적인 고요함을 사용을 해왔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통찰적이고 분석적이고 침투적인 그런 명상 분석법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사실 개념적인 그런 활동이 아니고 조금 다른 종류의 분석이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직관적인 그런 기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중력, 우리가 명상에서 깊게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진실에 깊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함을 이제 기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과 같은, 그리고 자신이 없는 것, 그 자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차 있다면 우리 자신을 봤을 때 그 자신이 생각이 존재를 하고 또 보편적인 호흡이 존재하고 강이라든지 비, 바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외부에도 있다라고 보는데 내 안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내 것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 관한 모든 것, 독립적으로는 다른 것과 별도로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리고 자신이 없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안에 내부에 나 자신은 독립적으로 절대 존재하진 하지만 우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나의 독립적인 나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한 그런 아이디어들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연문 또한 저희의
에고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그런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민 또한 나 자신에 대한 에고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도 이제 명상이 잘못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이 단계에서 굉장히 공이라든지 자아가 없는 것, 자아에 대해 집착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또 다른 종류의 에고를 원하지 않아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고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양파와 같은데요. 여러 가지 층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층을 까고 나면 또 다른 층이 남아 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수행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적인 뭐 수도승이라든지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에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명상 수행가 또는 엄청 명상 교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를 또 재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코트, 그러니까 인용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요. 다르마락 시타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고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밟고 서라. 자신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밟고 서서 그 위에서 춤을 춰라. 그 때문에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에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상태의 그런 깨우침이라는 이러한 에고를 약화시키고 밟고 지나가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통찰 명상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논문 썼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 자신에게 몰입을 하지 않는 것이 뭐 놀랍지는 않지만 그 자연에 대한 그런 애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자신에게 몰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연과 더 가까웠다고, 그리고 자연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우리 밖에 있는 것들, 우리 외적인 것들, 자연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위파사나 명상도 이런 맥락에서 분석적 그런 명상 기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파사나 그 명상가들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깊은 통찰력을 자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현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파사나는 우리 혼자가 아닌 모든 현상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저희는 노련한 이런 명상가들에게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기반으로 한 명상을 하는 집단과 공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을 하는 집단을 비교했더니 공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척도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던 것입니다. 특히나 신비로운 경험이라든지 무집착이라든지 자비 같은 영역에서 공을 수행하신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한 참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게 흘러간다. 그저 일어날 뿐이다.
사건을 시간이나 장소와 연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거리에 멀고 가까운 시간의 전후 이 모든 개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공이란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런 참가자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나 그 공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주 모순적이고 이상한데요. 이 공이 현재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료와 함께 이런 논문을 썼는데요.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공을 어떻게 매일 이런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문에 관심이 있다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는 에고의 포용입니다. 이건 아주 나아가 많이 그 최고의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런 에고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줄이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에고를 완전히 없애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에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좀 더 그런 에너지 있고 좀 더 광범위한 에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으로서 그리고 우리 수행과 함께 하면서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요. 명상을 수행하고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웃고 그리고 이 수행을 즐겨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삶을 즐기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로서 이 아주 발전된 단계에 있는 명상가들은 소수밖에 없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치면서 또 다른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연구에 참여했던 그 참가자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공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모든 곳에 공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만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간과해서도 안 된다. 단지 공이 나타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참가자는 아마 이 마지막 단계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마지막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 현장에서 이 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명상이라는 것을 우리 밖에 어떤 무엇인가로 치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마라 식타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스크린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어떤 질문을 주셔도 기쁘게 받겠습니다. I had collected some questions. 네, 이번 강의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Are you with us? Okay. 혹시 함께하고 계실까요? 본 강연을 위해 사전 등록 시 궁금한 사항을 미리 받아두었는데요. 윌리엄 벤 고드님께 궁금한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Let's start with the first question. You mentioned that contemplating happiness and searching for 행복에 peace and 대한 tranquility. 숙고와 편안함과 Could you 고용에 provide 대한 some 서칭에 대해 언급을 practical 하셨는데요. examples of how we can 우리가 seek 스트레스나 happiness and 고통을 peace 겪는 상황에서 while we are 어떻게 in 평온한 the 마음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실제 예를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에고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말한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나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또 에고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이라는 것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가 지금과 현재와 다른 상황에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직업을 원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특정한 문제를 이제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곳 또 어떤 다른 곳에 있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감정이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저희가 집착을 조금 더 버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멈추고 숨을 쉬고 그리고 그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인지를 하고 직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요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처음 먼저 와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현실을 직시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없는 그 현재가 아닌 진실이 아닌 상황들을 조금 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스스로의 명상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 스스로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것은 내가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알아차림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저희에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활동이라든지 우리가 있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있는 모든 교류나 이런 교류에서 이런 명상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Thank you. Here is the second question.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Breathing space. 지금 호흡 공간을 만들기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호흡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 호흡하는 여유를 공간을 더 만들고 싶다면 그러면 멈추고 호흡을 하십시오. 그 시간을 만들어서요. 그 하루 중에 시간을 빼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으로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아침에나 저녁에 어떤 충실한 명상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상 그리고 특히나 호흡 알아차리는 것은 어떤 시간을 빼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냥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버스를 타든 걸어가든 버스를 타든 앉아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그냥 호흡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호흡 알아차리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수행입니다. 제가 선배들과 그리고 기관들과 함께 일을 할 때요. 윌리엄 이러한 기법들이 우리 그 일꾼들에게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드릴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죠. 호흡할 시간도 없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호흡과 이러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어떤 명상을 10분 또는 30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어디를 가든 또 이렇게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렇게 그 호흡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중심적인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 내 것,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이 훨씬 더 커지고요. 마음이 훨씬 더 커집니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넓은 그런 넉넉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아주 현재에 충실하며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주 넉넉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훨씬 더 충만하고 여유로운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